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인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역학이라는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12지지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10천간을 얘기했다면 12지지를 얘기할 텐데 이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역학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사주 운명학의 시작을 역학이라고는 알고 계신데 역학이 사주를 보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역학이라는 건 사주를 보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아닙니다. 역자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도마뱀 꼬리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어로 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날일과 달월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의 합인 거고요. 이거는 밤낮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것은 밤낮, 즉 하루의 변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 이것을 역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역학이 왜 생겼냐?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기 위해서 생긴 학문이 아니고요. 역학은 농사 지으려고 생긴 학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달이 있고 뭐 몇 월 며칠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 5,000년 전에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뭐 김을 내야 되는지, 언제 뭐를 해야 되는지 개념이 전혀 없었던 때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갖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역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복희씨라는 사람부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각 나라의 왕들, 부족장들이 역학을 공부해서 언제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쌓아두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라는 것.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온 학문, 달과 별의 자연과학이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 5,000년 전의 역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이걸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육식갑자입니다. 육식갑자인데 이 육식갑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60년을 기준으로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육식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갑, 그러니까 내 갑이 돌아온다. 내 갑이 돌아온다라는 건 내가 60년을 주기로 똑같은 달과 해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가장 간단하게 내가 태어난 날의 음력과 양력이 60, 회갑이 됐을 때 똑같습니다. 음력과 양력이.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냐면 자, 태양을 주기로 해서 지구가 있는 데가 양력이죠. 태양의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양력이고 음력이라는 건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돌고 있는 그것이 음력입니다. 그러면 음력과 양력이 같다는 건 60년을 주기로 인해서 태양, 양력과 음력의 위치가 똑같아진다는 개념입니다. 이걸 언제 알았냐? 5,000년 전에 한 거야. 뭘로 알았냐? 경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인공위성에서 쏠 수도 없는 거고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오늘은 며칠, 오늘은 며칠, 오늘은 며칠, 오늘은 뭐, 오늘은 몇, 이거를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이걸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칙을 찾아내서 이 60년을 주기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학문입니까? 왜냐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5,000년 전에 육식갑자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판단해냈을까?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60년만 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몇백 년은 사나야 60년을 주기로 사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갑골 문자도 없었던 이 당시인데 이 문자가 나왔을 이 당시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갑골 문자에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가 나왔을 때 이 법칙이 적용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처럼 얘기하는 게 복희씨라는 최초의 제사장이 이 이치를 하늘에게 받아서 환웅에게 천재에게 받아서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 60갑자라는 의미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으며 이 주기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세대를 겪어야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한 나라가 흥망성쇠가 100년, 2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서양의 자연과학에 앞서서 동양의 자연과학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화약도 중국에서 넘어간 거고 나침판도 중국에서 넘어간 거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신문물이 중국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서양이 자연과학이 훨씬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60갑자라는 의미 자체가 동양이 얼마나 자연과학이 발전됐으며 이 자연의 이치를 이용하려 했는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역학을 사람의 기륭하복에 한 것이 이제 사주운명학 또는 뭐 주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잘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고 이과에도 무슨 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문과도 뭐 언어과가 있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잘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직업이 13개였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자, 미술가, 뭐 철학자, 기타 여화 등등 13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분화된 게 아니라 잘난 놈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학을 공부하는 역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 자연의 이 완벽한 이치에 맞추어서 사람의 기륭화복도, 그러니까 사람의 자연의 이치에 사람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러니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를 생각해보자 라고 철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사주운명학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역학은 자연과학이다. 그 자연과학이라는 건 해가 뜨고 지는 건데 이거 얼마나 완벽해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진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완벽한 자연과학의 이 이론에 사람의 기융화복도 같이 넣어서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운명학, 주역 이런 것은 다 철학에 기반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주역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64K 해가지고 점치는 데 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역은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유교 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경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물며 공자도 주역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뭐냐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 이치대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늘이 두 개 떠 있으면 왕의 자리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왕이 할 바, 누가 할 바 이것을 64가지로 나눈 것이고 그것이 하나하나 또 세분돼서 나눠진 것이 주역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유교 3대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냥 점을 치는 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유교 경전에 자연의 이치에 사람들을 넣은 철학으로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점수학으로 변형되거나 발전된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점을 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를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학이 시작이 아니라 철학이 시작이고 통계학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자,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의 기륭화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고 이게 이렇게 맞고 이게 이렇게 맞아. 그런데 실제 맞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맞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냐면 통계를 낸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게 정승이에요. 네. 그때는 정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죠. 최고의 명예니까.
그러면 정승이 된 사람들의 사주를 모아본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사주 공부할 때 족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한 사람들의 사주를 쭉 모아봐서 여기에 무슨 점을 찾으면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불에 타 죽은 사람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공통점을. 그래서 이 공통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성, 무슨 살 이게 다 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이런데 사주 논리가 이런데 사주 논리에 비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주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이런 정승이 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이것을 찾아낸 것을 살 또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창성, 뭐 천을기인, 을목기인, 먼귀인 등등등등 또 뭐 역마살, 화개살, 도화살, 뭐 원진살 등등등등 그러니까 살, 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통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죠. 철학적으로는 이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살, 성입니다. 그러니 사주가 통계학이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사주 이꼴 통계학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사주가 시작한 건 철학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살을 보면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살이라고 얘기하고 이것 가지고 몇만 천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살이를 나만 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잘 맞는 건 사실인데 공통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원래는 철학에서 내려온 건데 철학이 없어졌어요. 사주가. 철학이 없어지고 살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주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를 설명하지 않고 뭐만 설명하냐. 당신이 어떤 살이 있으니까 당신이 올해 어떻게 돼. 당신이 어떤 살이 있으니까 당신이 올해 그러니까 뭐 반한살, 뭐 장성살 이런 거는 승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살이 있으니까 올해 승진할 거야. 당신이 이런 살이 있으니까 올해 승진 못할 거야. 이것만 맞추는 걸로 가는 거야. 철학을 빼버리고. 그래서 잘 맞힐 수는 있지만 사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것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원래 철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저는 사주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AI가 절대 대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학입니다. 카운셀링. 그거는 AI가 어떻게 대체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서양의 설문지가 잘 돼 있고 그거를 하면 데이터를 정확히 잡아준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하는 건 사람이야. AI가 그거 못하거든요. 똑같이 이 철학이라는 개념도 있다면 이거는 평생 가도 아무리 컴퓨터가 정형화돼서 이걸 다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살은 컴퓨터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컴퓨터가 못 쫓아가죠. 그러니 이것이 철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학문 그리고 더 꽃피어질 수 있는 학문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뒤집힌 거야. 살로 위주가 돼서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걸로 하면 이거는 AI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통점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 치중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주라는 사주운명학이라는 학문은 절대 뭐 쇠락하거나 또는 뭐 신비주의 학문이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세밀하게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자를 이야기할 때 해와 달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역학이라고 했고 이 역학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바로 12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 음양 오행이라는 거는 좀 개념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을 실제적으로 설명한 거는 12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 12지지라는 것 자체가 12시즌이라고 해서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4시간을 쓰는데 옛날에는 12시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12시즌, 즉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그리고 져서 이걸 보는 게 바로 12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역을 실제적으로 한 게 바로 12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2시즌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계절의 개념도 12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주기를 본 것도 12시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론을 얘기할 때 12운성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이 12시즌,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시즌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 12시즌 중에 지금 나눠드린 이 용지 또는 책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시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자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래는 우리는 지금 인월이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인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래는 자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수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인월로 바꿨냐? 자수에 해가 바뀌어서 뭘 하려고 보니까 뭘 할 게 없어. 한겨울이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 이때가 뭘 먹을 만한 것도 있고 축제를 할 만한 것도 있으니까 인월로 바꾼 건데 실제적으로 12시즌이라는 거는 자수부터 원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 그러니까 제가 자수라고 하는데 오행 중에 수에 해당하는 오행인 거예요. 자수라는 건 뭐냐면 물이 가득 모여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한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땅이에요. 비가 내려 가득 차올랐다는 개념입니다. 자수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자수 그러면, 그러니까 자축인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이 가득 모인 거하고 쥐하고 실제적으로 별 연관이 없어요. 아니 얘하고 쥐하고 닮은 그림도 아니고 얘가 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왜 이 자수를 쥐라고 했냐면 그 음양오행에서 얘기를 했지만 물이라는 건 모든 생명이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물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이 물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한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뭐가 제일 좋아요? 번식력, 생식력.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자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애를 많이 갖겠어요? 밤에 애를 많이 갖겠어요? 보통 밤에 애를 많이 갖죠. 그러니까 그 음양오행의 법칙에서도 음에 해당하는 게 또 자수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거든요. 자정이잖아요. 한밤중. 그러니 이때가 번식력이 가장 왕성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 12지지라는 건 뭐냐면 용을 제외한 다 실존하는,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이 12지지라는 것 자체가. 그 중에서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보는 동물 중에서 가장 번식력이 좋은 동물이 무엇이냐? 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가 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얘가 쥐하고 닮은 건 아닙니다. 이 자수라는 것 자체가 바로 쥐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자, 축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축이라는 건 이게 축토라고 합니다. 축토, 땅이에요. 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땅이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진다. 그러면 땅이 갈라지니까 무슨 지진이 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자수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자수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라면 이 축토는 땅이 갈라진다는 건 물이 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는 개념입니다. 축토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그 소의 위장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의 위장 모양.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갈라지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물이 녹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수는 물이 꽝꽝 얼어 있는 거라면 모여 있는 거라면 그것이 녹기 시작하는 움직이는 시작하는 것을 축토 땅이 갈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목 나무를 싹 틔우는 거죠. 물이 갈라졌으니까 물이 움직이면서 이 물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목. 원래 이게 지장간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여기에는 금이 들어있어요. 금이 들어있거든요. 이 축토에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짐으로써 이 열매, 씨앗을 움직이게 하고 그 씨앗을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생명을 갖는다. 그것이 인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목이라는 건 호랑이죠. 이 호랑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겨울, 한겨울을 소리 소문 없이 깨치고 나온다는 개념이 바로 인목입니다. 그러니까 용맹스럽다. 왜냐하면 겨울에서 봄 되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봄이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목을 호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목이 바로 해가 뜨는 시점입니다. 인시. 이게 3시 반부터 5시 반. 그래서 3시부터 5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분 단위인데 원래는 3시부터 5시죠. 3시부터 5시 인시. 그래서 태양이 어둠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 호랑이가 그 겨울에서 이렇게 눈밭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용맹스럽게 겨울을 깬다. 그래서 인목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묘입니다. 이 묘라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얘기 있어요. 이게 이제 토끼 눈을 닮았다라고 해서 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창문을 여는 모양, 그러니까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그 창문을 여는 모양. 이어서 그러니까 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묘라는 건 봄을 맞이한다. 그 다음에 이게 점을 찍으면 계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 실제적으로 부화하고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묘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토끼의 눈, 토끼처럼 이렇게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추진력이 약하고 뭐 사치심이 강하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묘수가 묘목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화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토인데 이 진토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실제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뭐 공룡이어서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실존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진토라는 게 뭐냐면 별진자예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별진이라는 게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풍은 좋아. 그러니까 이때가 계속 뭐가 바뀌는 환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가 비가 왔다가 해가 쪘다가 이 풍운 조화가 아주 심할 때 이때를 바로 용이 다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용이 조화를 부린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래서 이 별지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12지지에서 실존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재밌는 건 이 용이 그림을 보면요. 이 11가지의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코는 돼지코, 발은 닭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동물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변화를 끊임없는 변화를 얘기하는 게 바로 별진, 그래서 진토입니다. 그 다음에 사화인데 이게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더워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할 때 사화를 음양으로 따지면 본래는 이게 음합니다. 사화라는 게 양 중에 음에 속하면서도 이 사화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실제적으로는 양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오화라는 것을 좀 같이 설명하자면, 오화는 해가 뜰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왜?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가 11시부터 1시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화는 해가 질 때가 없어요. 계속 뜰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땅을 데워서 이때가 더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화가 음화이긴 하지만 원래는 오행적으로 음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화, 그러니까 강한 화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전화 받았습니다. 네. 예.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서요. 제가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릴게요. 언제쯤 하시게요? 오늘은 6시쯤 가능하세요. 예,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를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깨어나는 동물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힘을 세고 독이 센 것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화를 가진 사람은 권모술수가 강하고 유연한 사람이고, 이런 건 이제 그 동물에 의해서, 이 시기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화인데, 오화라는 건 태양이 중심에 서는 정오가 있죠. 정오가 있어요. 자정은 자시의 중간에서 자정이고, 정오는 낮의 중간에서 정오입니다. 그래서 오시,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활발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12가지 동물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고 힘이 강하고 활동적인 동물 누구? 말. 그래서 오화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수부터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의미예요. 동물을 하는 것은 이게 가지고 있는 계절적인 특성 아니면 하루의 특성을 봤을 때 이 특성에 가장 맞는 동물을 매치하는 게 12지지예요. 왜?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12지지인 거지 얘가 그림이 닮아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화. 그러면은 미토는 어떤 모양이냐? 미토는 나무에 줄기가 자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해지는 모양, 줄기가 자라는 모양을 미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여름의 시작이죠. 여름이 가장 완전했으니까 이때가 뭐예요? 가장 나무가 풍성해지는 때라는 개념입니다. 풍성해지는 때. 그래서 미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때 가장 이 풍성해진다는 건 살찐다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동물 중에 가장 살찌고 이때 가장 커지는 동물 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게 미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은 뭐냐면 이게 원숭이인데 이거 원숭이보다는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열매가 깨지기 시작한다 라는 개념이니까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자연이 왔으니까 여기에 풍성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모여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을 바로 신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쪼개지는 모양이 신금이고요. 이 12가지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 그 열매를 깨쳐먹는 동물이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원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장간으로 보면 이 신금이라는 지장간에 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시작하는 점이 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열매에는 물이 많죠. 그래서 그 의미도 신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금인데 이 유금이 참 할 말이 많은 애예요. 이 유금이라는 게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하냐면 종기, 온기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 모양이에요. 그릇에 무엇이 담겼다. 창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유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열매가 맺었으니까 이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창고에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설명할 게 많냐? 얘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미. 왜냐하면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서양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로 보면 한가위. 이때 축제를 하죠. 음식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감사하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 제사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부터가 제사 음식에 속합니다. 제사 음식에 속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미고 또 이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그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신금이라는 게 뭐냐면 고름을 짜고 이런 모양.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에 고름을 짠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자 의료 행위를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묘술, 그러니까 술해 이게 있으면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개금살이라고 해서 의료계에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묘술해 또는 술해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의료계통,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유가 바로 제사장의 의미. 그래서 닭인 거예요. 제사 음식이에요. 닭으로 시작하는 건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인데 이 술이라는 한자가 멋있어요. 이게 무토니까 땅 위죠. 땅 위에 해가 지는 모양이에요. 땅 위에 해가 지는 모양. 그것을 술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목이 해가 뜨는 시간이라면 바로 술토가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서산에 기운다, 해가 진다, 또는 물이 모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토라는 것이 바로 개이기도 하고 왜? 이 해질 때 가장 짖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사 음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옛날에 개를 키운, 늑대를 잡아다가 키운 이유는 식용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거지 이쁘라고 키운 게 아니거든요. 본래가. 그래서 술토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 봤을 때는 제사 음식으로 보았던 겁니다. 왜? 왜 동물을 잡아다 키웠겠어요? 먹으려고 키웠지. 그 이쁘다고 키웠겠어요? 그건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원래 그렇다. 그 다음에 해수인데 해수라는 게 뭐냐면 물이 모이기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해수. 그러니까 이 자수와 똑같아요. 해수라는 것도 물이 흘러서 이게 물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때가 모이기 시작한 거 이게 가장 모이는 게 이제 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라는 게 물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러니 이것도 똑같죠. 번식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번식력이 좋은 동물 돼지. 그래서 이 해수와 자수가 번식력이 가장 좋은 동물인 거죠. 그래서 해수를 돼지라고도 얘기하고 해수는 물이 모인다, 물이
가득 차오른다 라는 개념. 그래서 찬 것을 다시 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지를 보면 하루의 변화, 해가 뜨고 해가 정오에 됐다가 해가 지고 다시 저녁 음권이 돼서 다른 생명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쉬는 시기죠. 이 음권은 해자 축은 쉬는 시기예요. 자연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밤도 쉬는 시기고 계절 중에 겨울도 쉬는 시기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하루의 시작이자 1년의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쯤에 얘기했던 윤회론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 인목이 생명이 태어나서 청년 시기가 되어서 내가 입신양명을 했다가 가장 내가 정점을 찍고 쇠락해서 내가 다음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윤회를 두 개로 봐야 되는데 대윤회와 소윤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윤회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소윤회라고 얘기를 해요. 대윤회는 뭐냐면 인간이란 종족 자체가 돌고 도는 걸 대윤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운성에서 본래 얘기하고 있는 건 대윤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면 다시 다음 생명이 태어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종족이 하루라는 것이 이렇게 순환되어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왜 이거를 12가지 동물로 굳이 비교를 했을까? 굳이 왜 굳이 했냐면,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10천간을 강의를 하고 12지를 강의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는 교육 수준이 그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개념적인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가 뜨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해봐야 못 알아쳐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 12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2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왜 호랑이가 닭이 울면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닭을 싫어한다. 닭이 울면 도망간다. 또는 호랑이가 꽃감을 또 싫어하죠. 꽃감을 싫어해요. 열매잖아요. 꽃감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얘는 목이에요. 이 간목이라는 건 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금이라는 건 금의 시작이에요. 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금이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경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신금이라는 건 경금이 있기 때문에 또 갑경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금목이라고 해서 금이 자연의 법칙상 금이 목을 친다. 무슨 얘기냐면 목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 이 목이 금에 하면 힘을 잃어요. 왜? 할 바 다 했잖아요. 자기 할 걸 다 한 거예요. 목이 열매를 맺었다는 건 자기 할 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죠. 왜? 얘가 힘이 없어지니까. 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목이 닭을 만나면 도망간다. 힘을 잃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본래 당사주예요. 왜? 목이 금하고 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 호랑이는 닭을 무서워해. 호랑이는 꽃가뭄을 무서워해. 이게 이솝 이야기처럼 얘기하지만 본래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해충이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실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뱀하고 돼지는 상극이에요. 재밌는 건 돼지가 이겨요. 왜? 뱀의 독이 안 통해요. 비계가 가가지고. 그래서 돼지가 뱀을 실제적으로 잡아먹습니다. 뭐 아나콘다 이런 걸 잡아먹는 건 아니고 작은 뱀 같은 경우는 돼지가 잡아먹어요. 실제적으로 상극입니다. 그게 뭐냐면 파는 해가 시작하는 곳, 열이 시작하는 거지만 수는 뭐야? 반대쪽이죠. 전혀 반대쪽. 수예요. 화가 아무리 세도 무엇을 못 이긴다? 밤을 이기지 못한다. 밤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사해충, 뱀띠가 새벽에 태어나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왜 그 당사주 볼 때 네가 뱀띠인데 네가 새벽에 태어났어. 밤에 인 아니고 이 새벽에 태어났으면 너는 아무 역할을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얘예요. 사해충. 화가 수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뱀이 돼지한테 잡아먹혀. 그러니까 네가 뱀인데 네가 새벽에 태어났으면 네가 역할을 못해. 이걸 사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지금은 뭐 뱀이 돼지를 만나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사주를 봤을 때 이제 사해충이고 그게 역마충이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당사주를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하니까 이솝 이야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뱀이 새벽에 태어나면 화가 새벽에 태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해가 겨울에 뜨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해월에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겨울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해월이 자축이면 진사오미 보면 이 해가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겨울에 태어나면 네가 무슨 힘을 쓰겠어? 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사해충의 개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이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일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애는 누구? 되게 공부 잘하는 애야. 거의 천재 수준에 있는 애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천재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은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아까 지금 주역은 유교 경전 중에 가장 난해한 경전이면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이걸 이해를 하려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제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12가지 지지에 동물들이 대입된 거죠. 너무 신기한 건 이 동물들을 대입한 내용이 맞더라는 거죠.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가 재밌게도 닭을 만나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꽃감을 만나면 도망간다는 거고 뱀이 돼지를 못 이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12지지의 상성관계가 다 있어요. 뭐 사술 원진부터 시작해서 좌우충, 뭐 묘유충 다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주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데 쓰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2지지가 그래서 우리 옛날의 사주를 얘기했을 때 다 동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당사주라고 하고 띠를 기준으로 본 것이긴 한데 그것이 다 이런 이유 설명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12지지를 자연의 모든 법칙, 그다음에 사람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사계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도 다 이 12지지로 설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12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랐죠? 이거는 쭉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풀이하진 않았는데 뭐 뱀은 교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위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상 이 사화가 가지고 있는 지장간 특징, 해수가 가지고 있는 지장간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뭐 교활하고 어떤 동물은 뭐 어쩌고 어떤 동물은 뭐 활동적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냥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흐름을 가지고 이 운을 가지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걸 위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은 건데 그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이해하시는 데 쉬울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뭐 교활하다 뭐 또는 추진력이 깊다 뭐 재주가 지나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